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강 석보상절의 세계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훈민정음하고 해리어본 책하고 굉장히 체제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보상절을 지은 목적이 도대체 뭐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지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보상절을 지은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네. 2022년 3월 26일이고 오늘 오후 1시에 저는 이제 교종본찰, 교종은 가르칠, 우리가 보통 선종과 교종, 한국 불교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찰이 봉은사예요, 강남에. 그 다음에 교정 본찰이 봉선사예요. 거의 뭐 형제절 같이 지금의 그 회주 스님, 미룬 스님도 봉은사 주지를 역임을 하셨죠. 근데 이제 불교의 교리의 우두머리 사찰이라는 뜻인데, 그럼 왜 불교의 우두머리 사찰로 봉선사가 지정이 되었을까? 조선시대부터. 저는 훈민정음 불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적인 교종본찰, 뭐 25교구 본사, 봉선사보다는 훈민정음 불경 도량의 산실 봉선사,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터키 LGS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또 터키의 뭐 옆나라, 윗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예요. 뭐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과 이제 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 파견으로 터키에 이제 파견이 된 교수인데, 정부에서 이제 비대면 강의를 요청을 해서 지금 터키는 비대면 강의를 월, 화, 수, 금 이렇게 하고 있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3강 차례 2강 복습은 이제 아까 유튜브로 대략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석보상절 서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지, 짧지만 얼마나 함축적인 어떤 불교의 포교의 알맹이, 고갱이로 짜여져 있는지를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 훈민정음 해례본의 형식과 비슷한 형식으로 석보상절이라는 책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석보상절도 백성을 위한 글자, 그 글자만 알아서는 우리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외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구사할 수 있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문자가 있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를 계속 진화 발전시키고 이렇게 석보상절, 머리청강지곡, 뭐 월인석보, 능원경언회, 반야신경언회, 금강경언회, 이런 식의 훈민정음 불경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 훈민정음이란 글자, 그때 유교 국가에서 유학자 신하들한테 얼마나 많이 반대, 상소를 이제 받고 그거에 굴하지 않고 지금 600년이 지나서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계 한류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민정음이 백성을 위한 글자였다면 석보상절은 그 글자를 익혀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철학을 가르쳐주는 책. 석보상절은 불교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이 봉선사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다 구입하셨죠. 봉양각에서. 교보 인터넷 서점에서도 사실 수 있고 그냥 광화문이나 어디 가서도 사실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책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를 가지고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여러분, 월인석보는 이 5권의 그 책 속의 책으로 북인북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루어졌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이번 한 학기 수업료가 아깝지 않을 거예요. 보통 제가 삼국유사든 어린석보든 국민 착각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많이 들어봐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삼국유사나 어린석보에 대해서 한 줄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름만 듣고 저자만 알면 우리는 다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 같은 건 지금 제가 이제 그 알고 있기로 한 20개 나라에서 20개 언어로 번역이 됐거나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삼국유사 학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삼국유사 학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인석보는 더더욱이나 이거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봉선사 불교대학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터키 대학원에서는 제가 지금 이 월인석보 2권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제가 하는 박사과정 수업,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 봉선사 월인석보 불교대학 외에서는 이 월인석보에 대한 강의는 전혀 들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뭐 그 대학교 대학원에 무슨 뭐 그 국어국문과 같은 데에서도 이 월인석보를 강의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완독하는 강의는 없어요. 뭐 그 필요한 부분만 부분 발췌해서 하는 거면 모르지만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월인석보는 첫 번째 훈민정음 언해로 훈민정음 글자를 배웁니다. 가나다라 낱놓고 기억자 배우기. 그 다음에 그 글자를 배웠으면 바로 그 문장을 구사할 수는 없으니까 석가모니의 출생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장면을 8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걸 팔상도라고 하는데 팔상도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대략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세종께서 석보상절을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거의 600수에 가까운 대서사시를 쓰신 게 월인청강지곡이에요. 그리고 아들 수양대군이 나중에 세조가 되죠. 석보상절을 10개월 만에 24권을 저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려울까봐 깨알같이 주석으로 조선시대 훈민정음 대사전, 훈민정음 불교대사전이 또 세주 또는 각주라고 요즘은 주석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인석보는 이렇게 1, 2, 3, 4, 5권을 다 합해야 월인석보라는 책이 된다는 사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틈틈이 확인도 하고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민정음 서문과 석보상절 서문이 어떻게 비슷한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봤더니 지난 시간에 이게 저기 뭐죠? 그 걸렸더라고요. 저작권 침해라고. 하다. 이 책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부르는 것은 문자의 요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 뭐 천지지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어서 보면 또 저작권 침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톱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록 나누어 주어도 남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 뜻을 알아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요. 문자의 필요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 볼 수 있다. 어리석은 백성과 문자에 대해 다시 언급한 것은 세종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이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이를 위해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배우고 익혀 쓰기에 편하게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이거 외우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외웠었는데 요즘 아마 젊은 세대는 아마 이런 거 안 배울 것 같아요. 어 우정화 보살님 맞나요? 네. 우정화 보살님이 여기서 제일 젊은 그 세대죠. 이거 배웠어요? 훈민정음 국지어음 이호 중국하야 여문자로 불상유통할세 고로 우민이 유서요건 하야도 이종 부득 신기정자이 다의라 여위 에, 여 위차 민연하야 신제 28자 한원이 욕사 인이나로 20이습하야 편어 일용이니라 뭐 이렇게 배웠었죠. 교수님, 저 안 네, 배웠어요. 안 배웠죠. 네. 예, 이제 교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글자들이 그렇게 지금 보기에도 우와 어려워 보인다 이런데 이걸 우리가 뜻도 모르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외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고자 한다.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자 했다. 예조판서 정인지가 남긴 서문에서도 훈민정음 창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백성이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된 훈민정음 창제의 과정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으로 마무리된다.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와 실제 적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발음기관 이런 걸 저기 뭐죠?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좀 미안한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요게 이제 나란 말씀이 2호 중국하야 여 문자로 불상 유통할세 아까 제가 읽었던 한자에 이렇게 한글 이걸 훈민정음이라고 달았는데 국지 어음이 해놓고 나란 말씀이 2호 중국하야 균규익에 달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게 훈민정음 언해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화유산 채널 이건 사실 국가에서 만든 채널이라서 저작권에 저촉이 안 될 텐데 뭐 음악이 저촉된다고 나왔더라고요. 배경음악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린석보 1권의 원본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국지어음이 나란 말싸미 이호 중국하야 아까 한문으로만 쓰여 있는 건 뭐라 그랬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예를 풀이해서 만든 책, 그러니까 사용설명서, 매뉴얼 이런 뜻이에요.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이거는 훈민정음으로 이 한자를 언해했다. 한글로 풀이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들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뜻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의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을 지금 어리석은 백성으로 이제 고쳐서 부르는데 지금의 어리석다는 바보, 멍청이, 뭐 천치 뭐 이런 부정적인 뜻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백성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글자 모른다고 어리석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건강하게 손가락 발가락 그 뭐 사지 그 육신 다 멀쩡하게만 태어나도 우리는 너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그 왕에게 조선의 백성들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그 머릿속에 이 훈민정음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를 만들어서
누구나 하루아침에 반나절 만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글자로 그 고조선 시대부터 제석환인이 나와요. 삼국유사에 보면. 그래서 고려 시대까지 국교가 불교였어요. 그 우리 유전자에 들어있는 불교 철학을 속속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그냥 어린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린 백성이 내가 뭔가 의사 표현을 하고 싶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마음을 능히 펼쳐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여기에서는 세종이에요. 이를 위해서 그것을 말을 제대로 문자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가엾이 여겨서 연민하다 이런 말을 써요. 위차 민연하야.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쓸 때 편하게 사용하게 할 따름으로 내가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노라가 이제 서문이에요. 그러면 석보상절 서문은 오늘 배울 건데 일단 구경만 해보세요. 석보상절 서문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국지어음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불이 위 삼계 지존하샤. 국지어음이도 모르겠는데 불이 위 삼계 지존하샤는 더 모르겠죠. 근데 여기 그 한 칸 내려서 훈민정음으로 부처이 삼계옛 존이 다외야 겨샤가 불이 위 삼계 지존하샤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부처이는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이제 처음에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1459년 월인석보의 1권에 나오는 600년 전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것만 해도 우리 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거풍한다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탑을 도는 그런 뭐 이은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지금 우리는 그거는 진짜 한자가 너무 많고 목판으로 새겨져 있어서 글자 모르는 사람들은 다 빨래판으로만 옛날에 알았다고 해요. 할머니 보살님들이. 그래서 법정 스님이 한글 역경위원으로도 이 운어 스님하고 같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정말 역경이 필요하구나를 느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훈민정음 서문과 석보상절 서문을 한글로 하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가 서로 통하지 않아서 석보상절 서문은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셨는데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려고 인간 세상에 태어났죠. 공덕이 그지없어서 사람들과 하늘에 사는 사람들, 인천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하늘에도 사람들이 그 천인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기리지 못하는 바이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고 어린 백성이 내가 의사 표현을 하고 싶어도 마침내 내 의사를 제대로 잘 펼쳐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 세종이 보기에. 석보상절 서문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의 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부처가 태어나서 처음에 또 활동하시고 또 열반에 드시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왜? 한자로 되어 있고 한자는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누구만 알 수 있었죠? 왕이나 귀족이나 양반 사대부들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글자를 아는 거, 한자를 아는 게 거의 뭐 무기였어요. 특권이었어요. 특별한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종께서 생각할 때 비록 알고자 나는 더 알고 싶어라고 하는 백성이 있어도 이 팔상도의 8가지 그림만 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나는 안타까웠노라 이런 말을 이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서문이 세 번째 그 이야기가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가엾이 여겨 이런 뜻이고 석보상절 서문은 세종께서 아들 수양대군 둘째 아들이에요. 말씀하시기를 그때 소원왕후 왕비 그 수양대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 후부터 이걸 쓰기 시작해요.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석보상절에 그 유학자들에게도 뭐 충과 효가 중요하잖아요.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머니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거 이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서문에 적어놔요. 그래서 경전을 옮겨 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옮겨 쓰는 것은 번역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석보를 만들어 석보는 석가모니의 일대기 족보할 때 보자예요.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근래에 소원왕후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소원왕후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똑같죠. 이 구조가 오늘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과 석보상절 훈민정음으로 만든 최초의 책이에요. 최초의 책의 서문이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처럼 똑같으냐. 이걸 가지고도 이제 박사 논문 쓸만한 거예요. 훈민정음 세문에 새로 28글자 훈민정음을 만드니 석보상절 서문에 이때까지 나온 여러 경전은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을 얘기해요. 그 팔만대장경에서 다 뒤져서 다 가려내서 각별히 엑기스만 뽑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그 이름이 석보상절이라고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도 정말 위대한 일이지만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팔만대장경의 엑기스를 뽑아서 10개월 만에 24권의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한글책을 만들었다는 건 더욱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세계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서 엑기스를 또 차례를 잘 일목요연하게 헤아려서 세존의 도리를 이루신 모습을 태어나셔서 열반에 드시는 팔상도를 먼저 그려서 머릿속에 스케치, 개요를 집어넣고 또 새로 만든 글자 훈민정음으로 잘 써서 또 잘 번역을 하여서 풀이를 하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훈민정음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석보상절 섬은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삼보 불법 승보에 나아가 귀하기를 바라노라.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 서문과 석보상절 서문이 이렇게 똑같은 것이 불교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종대왕이 쓰다 1447년 7월 25일에 수양대군이 서문을 쓰다. 아버지가 쓰다 아들이 쓰다. 이것만 달라요. 뭐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훈민정음과 월인석보가 이렇게 거의 한 배의 쌍둥이처럼 1년에 그 이제 1446년에 10월 9일에 반포가 됐죠. 1447년 7월에 석보상절이 완성이 돼요. 10개월 만에.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보물제 불교다라는 거죠. 요거 또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보물 하겠습니다. 제74 그래서 오늘은 이 나란말씀이라는 영화가 국지어음 훈민정음 서문의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제목을 삼아왔다. 그 월인석보를 만든 조선시대의 궁궐도 경복궁이고 영화 나란말씀이의 배경도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경복궁에 가면 경회로 앞에 수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조선시대 집현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정전 그러면 집현전인지 모르니까 수정전 해놓고 현판에 가로 열고 집현전 이렇게 쓰기를 건의하고 싶어요. 이 새 정부에게. 그래서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언해본 먼저 글자를 배운 다음에 팔상도를 배운 다음에 월인청강지가옥이라는 세종의 노래를 배운 다음에 석가모니 일대기의 대하 드라마 같은 이제 산문을 공부하는 그런 책이 월인석보이다. 월인석보가 왜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영화 나란말싸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민정음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제목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사용설명서 지은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세종이 대표로 썼으면 그뿐인데 월인석보에는 그 훈민정음뿐만이 아니라 이 글자를 가지고 운문과 산문과 불교의 팔만대장경 엑기스를 완전히 풀어헤쳐서 쉽고 모든 백성들이 한나절 만에 익힌 글자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면 신미대사와 10명의 자문단이 필요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각존자 신미, 해각, 지혜 해자죠. 깨달을 각자죠. 존자. 우리 보통 부처님이라든지 부처님의 수승한 제자들에게 존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판선종사, 선종의 우두머리, 수미스님, 판교종사, 교종의 우두머리 설준스님, 연경사 주지 홍준스님, 지금 봉선사의 말사인 회암사 주지 효운스님, 회암사가 그때는 본사였고 봉선사가 말사였어요. 지금도 이제 그 복원해 놓은 거 보면 거의 경복궁의 구조하고 거의 똑같다고 하죠. 궁궐 만드는 거랑 똑같고 이 회암사에는 조선의 건국 시조인 이성계 그 태조가 만년을 보낸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유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대자사 주지는 지금의 이제 일산쯤에 있었던 절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왕실 사찰이에요. 연경사, 회암사, 대자사, 전 소요사 주지는 지금 소요산 자제암에 있는 절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선사 중에 가장 큰 스님인 대선사 사지, 하결 신미스님의 수제자, 학조 안동 분사도감 광흥사에서 상주 훈민정음 해례본 나왔고 월인석보 초관본이 그 지장전 시황상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그게 다 학조 스님과 관련돼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김소원 다 스님인데 김소원 한 사람은 누구죠? 신미 스님의 친동생. 이런 사람을 세조도 세종 이상으로 천재였었다라는 걸 제가 이 강에 얘기했어요. 세종은 32년 동안 그 이제 왕위에 있었는데 세조는 13년 남짓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이 600년 동안 한글을 진화 발전시킨 훈민정음 불경을 만들어낸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하는 그 천재 왕이었는데 그 왕이 석보상절 월인석보를 이제 수정보완해서 월인석보 만들 때 고려대장경을 다 뒤져서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의문이 없도록 찾습니다. 근데 그래도 의문이 안 풀린다? 그러면 바로 누구를 불렀느냐? 이 11사람에게 물어봤노라라는 것이 서문에 아주 똑똑하게 나와요. 이따가 그 서문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원왕후 누구시죠? 세종의 왕비자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의 어머니시죠. 그러면 소원왕후와 월인석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소원왕후가 그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석보상절도 월인청강지곡도 월인석보도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오래 세월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소원왕후의 그 별세, 그 돌아가신 일이 월인석보를 만드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원왕후를 위한 세종의 노래 월인청강지곡, 세조의 3호곡 석보상절. 그래서 월인석보가 된다. 그래서 어제 월인석보서, 이때 월인석보의 어제는 어제 훈민정음처럼 그때는 훈민정음은 세종이 썼지만 여기에서 어는 세조 어제예요. 세조가 친히 손수 지은 월인석보의 서문 이런 뜻이고, 요 일권을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에 제가 그대로 원문을 살려서 가능한 한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인석보 제목의 의미가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빨간 글씨, 석보상절의 석보, 이 두 권을 합한 책이 월인석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5쪽에 보면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편한 책이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10개월 만에 1447년 7월 25일인가 24권의 대작 석보상절을 완성하였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 세종은 단숨에 노래를 지었으니 그것이 600수에 가까운 월인청강지곡이다. 1446년은 우리에게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로 기억되지만 세종과 세조에게는 그해 3월, 그러니까 9월 상한이 이제 지금의 10월 9일로 양력으로 환산한 한글날이잖아요. 그러니까 9 빼기 6, 3하면 6이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소원왕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월 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자마자 그 석보상절을 지으라고 세종이 수양대군에게 명을 내리죠. 그때 세종 나이 50살, 수양대군 나이 30살이에요. 두 부자가 세상이 무너지고 의지할 데 없는 큰 슬픔 속에 오직 바라는 한 가지는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이었다. 소원왕후의 또 이제 그 일대기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머린청강지곡의 뜻은 많이 들어서 다 아시죠? 달월자, 도장인자, 일천천자, 강강자, 모모의라고 하는 어조사 지자, 노래 곡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가르침을 달에 가르치죠. 달을 손가락을 가리킬 때 뭐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지 뭐 이렇게 우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진리인 달이 1000개의 강에 도장 찍힌 노래 이런 뜻이에요. 부처의 가르침인 달이 천강에 비추듯이 천강 그야말로 1000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강, 모든 시내, 모든 바다에 그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 1000개, 10,000개, 수만 개 다 똑같이 도장 찍히잖아요. 그렇듯이 진리는 하나지만 온 세상에 두루하다라는 것을 노래한 책이에요. 원래는 상중하 세 권으로 6.25 전쟁 전까지 남아 있었대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상중하 중에서 상권 하나만 남아 있어요. 한 198수 정도. 그런데 이제 월인 석보에 그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는 것까지 해서 맨 마지막 장은 지금 583장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28권 정권이 이제 발견됐다. 그 대전에 있는 성안미술관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여러 번 하면서 그 28권 책에는
저는 지금 583장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00장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 그 장면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셨어요. 보내줬는데 542장이고 그 책이 완전한 책이 아니에요. 아래도 잘리고 위도 잘려서 이게 내용이 완벽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이제 불완전한 책이로구나. 그래서 어, 정권이 28권이 나온 것만으로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연구자로서 연구할 때에는 이게 조금 너무 아쉽다, 이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석보상절 오늘 월인청강지곡하고 석보상절만 뜻을 아셔도 정말 큰 공부하신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석은 석가모니의 석자예요. 보는 아까 족보할 때 보자라고 했죠. 보는 일대기라는 뜻이에요. 일생, 라이프. 그러니까 샤카무니스 라이프. 그래서 상은 자세히 할 상. 석가모니의 일생을 80세까지 사셨는데 다 자세히 하면은 뭐 80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세히 쓰고 간략하게 절약해서 쓸 것은 과감히 생략한 절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평생 설법한 경전 내용을 중요한 것은 상세히 하고 간추릴 것은 요약한 책이라는 뜻이 석보상절입니다. 그래서 이 월인석보는 개송, 불교 경전의 그 수트라의 형식대로 하자면 개송이 앞에 나오고 불경, 법문이 뒤에 나오는 보통의 고려대장경이라든지 그런 그 불교 경전의 형식과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내는 석보상절 상권의 책은 제대로 순서를 바로잡아서 석보 월인의 세계라고 해서 책을 낼 생각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아버지를 아들 뒤에 순서로 옮기는 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불효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쓴 산문을 뒤로 하고 아버지 세종이 쓴 노래를 앞세운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선 대장경 스타일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10분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까요? 50분이니까 2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소원왕후에 대해서 쭉 잠시만 더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월인석보 탄생의 주인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소원왕후가 1395년생이고 아까 훈민정음 반포한 그 해 3월에 돌아가시죠. 소원왕후가 세종 임금보다 2살 더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제 여자들이 나이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았죠. 지금도 요새 뭐 그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연꽃 속에 계신 분은 이게 소원왕후시죠. 그래서 임금은 뭐 세종도 될 수 있고 세조도 될 수 있습니다. 뭐 훈민정음에 이런 글자들도 해놓고 경복궁 궁궐도 뭐 이거를 집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소원왕후는 세종의 부인이고 세조의 어머니십니다. 이 월인석보라는 책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동기는 소원왕후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녀가 죽자 남편 세종은 아들 세조에게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책을 만들라고 한다. 나란말싸미 영화 보셨으면 혹시 기억이 나실 텐데 소원왕후가 이 둘째 아들 수양대군 집에서 돌아가십니다. 며느리는 정의왕후인데 정의왕후도
우리 그 지금 봉선사 불교대학하고 굉장히 이제 그 연관이 많으신 왕비님이시죠. 봉선사를 창건하신 분이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세요. 어, 만일 소원왕후가 없었다면 석보상절도 월인청강지곡도 없었을지 모른다. 이 두 책을 합편한 월인석보도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출간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글을 모르는 국민들, 백성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책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목표였는데 백성들에게 그 특별한 권력을 나눠주는 것을 유학자들이 뭐 거의 목숨 걸고 반대했기 때문에 왕비의 뭐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걸 첫 번째 그 서문의 목적으로 쓰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원왕후가 이제 심씨예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보면 청천부원군 심온의 딸이에요. 개국공신입니다. 심온은 태조 이성계와 함께 1395년 태조 4년에 태어났고 또 1408년 그 충녕대군이었죠. 세종과 그 혼인을 하고 세종 14년 1432년에 왕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호는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이름인데 소헌왕후라고 이름을 지은 게 그 삶을 요약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소자가 뛰어나고 깊이 깨닫는다는 의미의 소자래요. 그 다음에 헌은 선을 행하여 기록했다. 뭐 헌법재판부 할 때도 헌법도 이 이제 글자를 쓰죠. 이런 뜻에서 소헌으로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비가 뛰어나고 깊은 그 식견이 있고 또 그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조선시대 왕비 중에 첫 번째 내명부를 가장 잘 다스린 왕비. 그래서 저는 사실 소원왕후 심씨를 여자 세종이라고 불러요. 세종대왕도 물론 천재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왕비의 그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세종대왕도 없다. 심지어 이 걸출한 왕들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뭐 일찍 죽긴 했지만 문종, 세조 이런 그 아들들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구명순 보살님은 이 저기 마이크 끄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아직. 예. 그래서 이 소원왕후는 그 호만큼이나 통찰력, 부둥강단 그리고 평생 검소하고 선행을 행하던 그런 왕비였었다고 해요. 세종과 금슬도 좋아서 10남매를 두었어요. 아버지 시몬이 그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이 외척 세력을 경계하느라고 그 이제 역적 모의를 했다고 이제 그 사약을 받죠. 중국의 사신으로 다녀오다가 그랬더니 이제 또 그 신하들이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가 없다. 뭐 이게 세종 즉위 1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왕후의 지위가 위태로워집니다. 근데 세종 남편이 세종 왕인데 왕으로 즉위했는데 시아버지 태종이 그 왕비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 세종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군사의 권력은 아버지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몬이 영의정에 올라서 명나라에 갔을 때 그 시몬의 아우, 그러니까 삼촌, 작은아버지겠죠. 심정이 병조판서 박습에게 군국의 대사를 상왕인 태종이 처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왕으로 아들을 세웠으면 군사권까지 다 아들에게 줘야지. 아버지가 군사 권력을 갖고 있는 건 뭐냐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박습이 그
태종에게 고자질을 해서 시몬과 심정이 모두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소원왕후도 폐위시켜야 마땅하다는 이제 그 여론이 있었지만 세종을 내조한 공이 컸고 그 당시에 수양대군을 낳고 또 수양대군과 아주 뭐 쌍벽을 이루는 걸출한 아들 안평대군을 임신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사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 슬하에 팔남이녀를 두었고 문종과 세조가 소원왕후가 낳은 왕이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뭐 안평대군이라든지 광평대군, 평원대군, 영흥대군 하나같이 다 걸출한 왕자들을 낳았어요. 뭐 정의공주, 뭐 정원공주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훈민정음의 비밀 어쩌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이 20살, 19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어, 여기는 아직 안 나오네. 좀 이따가 한 장 더 있으면 나와요. 세종과 소원왕후는 매우 금슬이 좋은 부부였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소원왕후에 대해서 칭송을 했대요. 우리 조정 이래로 가법이 지극히 바로 잡혔고 조선시대 초기지 않습니까? 이때가 태정, 태세 4대 왕이잖아요. 근데 뭐 정종 금방 이제 그 태종 에게 왕위를 물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3대 정도밖에 안 된 1392년인데 이제 1446년이면 뭐 한 3, 40년밖에 안 된 그런 나라였잖아요. 중궁의 그 소원왕후의 내조에 힘입어서 내가 이 막노릇을 잘한다. 중궁은 매우 성품이 유순하고 언행이 훌륭해서 또 후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명인가? 12명이 있어서 그 세종의 소원왕후와의 10남매 말고도 12명이 더 있었어요. 자식이 총 22명이었거든요. 태종께서 매양 나뭇가지가 이렇게 늘어져서 아래까지 미치는 덕이 있다. 수양버들이 이렇게 휘휘 늘어지듯이 그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원왕후가 1446년 3월에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너무너무 슬퍼했다고 해요. 그리고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수양대군에게 부처님과 그 가족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이를 한글 훈민정음으로 번역해서 책을 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양대군이 친미의 친동생인 김손이 또 유교와 불교의 통달한 그 천재 학자였다고 해요. 도움을 받아서 석가보, 석가시보, 법화경 이런 책들을 다 편집을 해서 한글로 옮겨서 24권에 달하는 석보상조를 편찬합니다. 그걸 보고 세종은 금세 뭐 막대기로 장단을 두드려가면서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려 600여 수입니다. 그래서 이 월인석보 책에 보면 팔상도 다음에는 이런 위패를 모셔져 있는 그 패의 기록을 세종 어제 월인청강지고 소원왕후 동증정각 이렇게 해서 세종이 친히 월인청강지곡을 지으시고 그 공덕으로 소원왕후가 함께 정각을 증득하기를 발언하나이다. 이런 패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왕후가 아까 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느냐? 구체적인 것은 5째 아들과 7째 아들이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다 키워서 장성했을 때 죽어요. 광평대군은 이제 1425년에서 1444년이니까 1444년은 43년에 창제하고 훈민정음을 45년에 시험삼아 용비어천가를 짓습니다. 그 가운데에 해에 죽어요. 사서상경에 능통했고 국어도 잘했고 총명했고 우애도 있었고 효자였대요. 글씨도 잘 쓰고 운동도 능했는데 갑자기 20살에 요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갓 태어난 아들이 자손이 번성해서
구명순 보살님, 저기 마이크 꺼주셔야지 돼요. 묘소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대모산 기슭에 있으며 서울 유형문화재 제48호이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광평대교 묘역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제 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광평대군 묘역인데 광평대군 부부의 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부부의 묘만 있는 게 아니라 묘역, 그 산소들이 모여 있는 구역이라고 해서 그 윗대의 선조부터 그 아래 후손들까지 많은 이제 산소들이 묘들이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에 산소들이 후손들의 산소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그 광평대군 부부의 묘예요. 근데 제가 이 영가부 부인 김씨인데 이 부인이 지금의 강남의 봉은사를 창건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다. 선종 본찰 봉은사고 봉선사하고 또 형제절인데 또 이 광평대군의 부인이 봉은사를 실질적으로 창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니 정말 제가 이 월인석보를 공부하면서 이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운명일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제가 봉선사의 조실 스님께 불경서당에 공부하러 온 게 1994년인데 광릉 수목원은 알았지만 봉선사는 몰랐어요. 그리고 광릉이 세조와 정의왕후의 그 능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글 역경의 산실인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마치 이제 저를 무슨 장기판의 말처럼 그 높은 데 계신 그분께서 이렇게 저를 말처럼 여기저기 갖다 놓는데 광평대군 묘소에 우연히 가게 되고 이 또 바로 옆에 전국 비구니 회관 비구니 스님들 사찰 법룡사가 마치 또 이 능침 사찰처럼 옆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 광평대군 제가 능침사찰이라고 생각해서 월인석보 책 한 권 기증하고 연등 하나 달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묘기 때문에 굉장히 소박하죠. 왕릉에 비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앞에 뭐 저기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요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제가 뒤에 앉아서 그때 혼자 가서 도시락 까먹고 왔어요. 영릉 세조와 그 세종과 소원왕후의 왕비 능에도 갔었는데 영릉이라고 하죠. 거기도 요 뒷자리 요쯤에가 명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쯤에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까먹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광평대군에 관련된 그 비석이 서 있어요. 이거 비각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 서울인데도 수서인데도 뭔가 영릉쯤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적하고 고즈넉하고 아늑하고 참 좋았습니다. 소풍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7번째 아들이 또 이 그 광평대군 죽자마자 한 달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인 소원왕후가 그대로 상심해서 이제 자리 보존을 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1445년 아까 1444년에 그 광평대군 죽었잖아요. 한 달 후인 1월 16일에 천연두 마마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지 곰보 자국 나는 거 그걸로 죽었는데 19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살짜리 다 키운 광평대군이 죽어, 19살짜리 칠남 평원대군이 죽어. 근데 이 왕자도 아주 뭐 그 활쏘기 뭐 글 다 이제 능한 아주 대단한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여기에는 평원대군의 죽음으로 세종도 두 아들이 연거푸 죽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더 불교를 이제 그 좋아하는 호불군주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승부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이제 그 소원왕후는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의 주인공이 되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월인석보를 만든 집단지성 11분, 요 글씨가 이 월인석보 그 서문에 의심다뱅 고치 있거든 모롬에 너비 무로말부터 이렇게 써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조가 팔만대장경을 샅샅이 뒤져서 한 오라기에 그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이 책을 쓰려고 노력하다가도 그게 조금이라도 미심쩍다. 의심스러운 곳이 있거든 반드시 널리 자문을 구했는데 묻떠신 사람은 해각존자 신미, 여기에 신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란 말씀이 영화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 어디에 신미가 나온단 말이냐, 이런 거짓말쟁이 영화 뭐 그런 그 이제 악플이 뭐 기독교도들이라든지 뭐 그 세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2주일 만에 그 영화가 이제 내리게 되죠. 제 책은 제가 그 영화의 자문을 맡았는데 그 상영하는 날 같이 그 이제 출간을 하려고 했다가 이 출판사 사정으로 2주일이 미루어지는 바람에 영화가 망한 다음에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약간 이제 그 저평가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3강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 석보상절 최초의 조선식 대장경은 구성 형식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세종은 즉위 원년인 1418년에 경복궁에 먼저 절을 지어요. 그래서 경복궁 내에 불당, 그래서 내불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43년이 훈민정음 창제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45년에 첫 시험 작품으로 용벼청거라는 그 태조 이성계의 조상 선조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1446년 음력 9월 상환이 지금의 10월 9일 한글날로 이제 환산이 되는데 훈민정음을 정식으로 세상에 반포를 하고 아이고 1447년 7월 25일에 훈민정음 첫 산문작품인 석보상절, 그리고 월인청강지곡은 구체적으로 언제 썼다는 말은 없지만 금세라는 말이 나와요. 거의 동시에 월인청강지곡이 나오고 훈민정음 창제 후 완성된 첫 원문과 산문 작품은 유교 국가의 유교 경전이 아닌 불교 경전 석보상절과 월인 청강지곡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저거 안 했나요? 화면 공유 안 하고 저 혼자 떠들었나요? 네, 공유 안 근데 왜 하셨어요. 다들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공유를 말할 준비하려고 새가 없었어. 했더니 사진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말씀 끊어질까 봐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랬군요. 그럼 다시 그냥 그림, 아우 나 혼자만 이 좋은 그림을 다 봤네요. 보이시나요 이제? 네, 네, 그림만 쭉 보고 월인석보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석가모니 일대기 평생 설법한 내용을 상세히 하고 간추릴 것은 요약한 책.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지곡 더하기 석보상절. 그 다음에 주인공은 1395년, 그러니까 세종은 1397년생이겠죠. 1446년에 돌아가셨고 소원왕후는 이런 사람이었고, 요거 이따가 다 저기 그 유튜브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세종이 소원왕후가 오면 항상 일어서서 맞이했다고 해요. 그렇게 예의를 표하고 공경하기가 뭐 지극했었다, 이런 말이 나와서 금슬이 매우 좋은 부부였다. 그리고 소원왕후가 광평대군 다섯째 아들, 평원대군 일곱째 아들이 한 달 간격으로 생때같이 장성한 장정이 된 아들들이 다 이제 갑자기 죽자 마음에 그 이제 상심이 너무 커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근데 그 전에는 또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또 이 두 아들 이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연거퍼 그 세 명의 이제 그 이 세상 하직하는 그거에 굉장히 이제 상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패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거 뭐 학대에서 봐도 너무너무 정교하고 세밀화로 그린 거예요. 그 우리 봉선사의 객언당에 가면 문수행보살님, 중건 그 한국전쟁 이후에 중건한 문수행보살님도 이런 식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광평대군은 1425년에 태어나서 1444년에 돌아가시고, 이 이제 광평대군 묘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름답죠?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명당 자리예요. 비각이 있고 다른 후손들의 산소와 여기쯤에 이제 그 왕자 부부의 묘가 있고요. 이쪽에는 선대의 묘들이 또 있습니다. 평원대군은 45년, 44년에 형이 죽고 한 달 후 1월에 천연두로 죽어요. 그래서 월인석보를 만든 집단지성에 요게 중요한 거죠.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반드시 모름지기 널리 묻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물어본 사람이 세조가 물어본 사람은 해각 존자 신미와 판선 종사 수미와 판교 종사 설중과 연경사 주지 홍중과 전회암사 주지 효운과 전대자사 주지 지혜와 전소요사 주지 해초, 대선사 사지, 학열, 학조, 가정대부, 동지, 중추원사, 김수온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월인석보의 이 11명의 자문단이 그 조선 초기에 불교의 석학이자 왕실 사찰의 그 책임자이자 우리 훈민정음 불교 경전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핵심 멤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 한글 훈민정음과 불교의 관련성을 정리해 보면, 세종은 1418년에 즉위를 했는데, 즉위하자마자 경복궁안에 절을 짓는다. 1418년, 그 다음에 이제 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45년에 용비어청과 훈민정음 노래를 짓고 46년에 공식적으로 반포를 하고 47년에 석보상절을 만들고 월인청강지곡을 짓는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후 완성된 첫 운문과 산문 작품은 유교국가의 유교, 논어맹자 뭐 이런 사서가 아니라 석가모니의 일대기인 불교 경전이었다라는 것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이 사실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하고 불교를 보급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월인석보가 이 1권이 108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그 언해가 또 108글자예요. 그리고 한문 글자 서문은 54글자예요. 108의 반. 그래서 불교의 법수를 굉장히 애써서 지키려고 하는 아주 눈물겨운 흔적들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과 세조, 이 호불 군주들은
정말 불교의 진심인 불교 신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몇 시예요? 27분인데 그래도 우리 그 책을 한번 구경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걸 그대로 본딴 그 소원왕후 동증정각 세종어제 월인청강지고 거기에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표지로 할까 하다가 보통 돌아가신 분 위패로 사용을 해서 요걸 표지로 안 하고 이 그림을 표지로 했어요. 이건 원래는 사파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이제 월인청강지곡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는 글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는 글은 머릿말인데 이제 이 책을 다 쓰고 제가 이제 쓴 글이라서 뭐 여기 처음만 좀 읽어보면 살아가면서 언제가 제일 즐거웠을까? 여러분들 언제가 제일 즐거우셨어요? 지금? 20대? 30대? 아마 아닐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를 물어보면 의외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천둥벌거숭이로 마음껏 뛰어놀던 장면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제일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는 정의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 요즘에 저는 또 이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이제 여행하는 인간, 우리가 이 불교도 그 불도 길도자 쓰고 또 그 수행을 하는 것도 그 길을 간다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라는 이제 제목으로도 제가 여행기를 하나 썼는데 세조가 월인석보를 만들 때에도 먹고 자는 것을 침식을 입고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조 5년 차, 왕이 된 지 5년 차에 이제 집권도 안정적이고 한숨 돌리는 시간에 그 30살 수양대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슬퍼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책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석보상절을 그 만들던 그 시절을 떠올려서 개인적으로 슬픈 일도 많았지만 이 월인석보 작업을 할 때는 식음을 입고 아무리 바쁜 정사에도 시간을 쪼개서 틈을 내어서 내가 이 책을 만들어 놓으라 라고 월인석보 서문이 사실은 머릿말이거든요. 거기에 왕이라는 어떤 지위나 그 왕이 입는 골룡포 뭐 왕관 이런 거 다 벗어놓고 그야말로 한 그 인간으로서 자기의 그 속내를 오롯하게 조선시대의 그 왕이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서문을 읽다가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지경으로 그 아주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자기의 신경을 써나갑니다. 요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썼고 이제 제가 이 월인석보를 어떻게 공부하게 됐는지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에세이식으로 좀 제일 그 가장 편하고 쉽게 쓰기 위해서 뭐 참고문헌 같은 거 안 달았지만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편력 또 우리나라의 그 뭐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자 선생님들께 배운 이력 이런 것들도 썼습니다. 뭐 지도 교수님 또 한글학계 거목이신 허웅 선생님 우리 조실 스님이 그 허웅 선생님한테 상을 받았던가 그래요. 한글학회 상을.
한글 역경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리고 이제 동국대에 이제 이 석보상절 월인석보 번역 많이 하신 김영배 교수님, 이 책의 뒷표지에 그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국어 훈민정음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서울대 고영근 교수님, 그다음에 승가대학의 월은 스님, 해남 스님, 지금 통도사 율주 스님이시죠. 승가대 총장하셨던 종범 스님, 각성 스님, 화엄경의 대가시죠. 돌아가신 유식학의 대가 송찬우 선생님, 이런 분들께 이제 제가 그 무식을 이제 그 무식하게 짝이 없었던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봉선사 불경서당 월은 스님께는 10년 넘게 배우러 다녀서 제가 이제 절에 공짜밥 먹은 거 지금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의미도 큽니다. 이런 이야기 했고, 또 국어학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는 지금 우리 봉선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월인석보의 탄생의 주인공 소원왕후 오늘 공부했고, 석보상절 서문 훈민정음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 했고, 다음 주부터는 월인석보 서문 이야기 할 텐데, 서문이 굉장히 길면서 서문이 정말 조선시대 최고의 명문장이에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다음 생에도 이 세조처럼 그 금방 만든 훈민정음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 가슴을 울리는 문장은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뭐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 시간관, 뭐 그 여성 중심의 모계사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할 거고, 요거 우리 아까 봤었던 거고, 제가 여자 세종 소원왕후 훈민정음 문자에 날개를 단 실질적인 주인공이다 라고 썼어요. 1편 1과에 1강에. 그래서 이제 막 그 세종이 사냥 갔을 때 경복궁에 불이 났대요. 근데 막 갑자기 이 소원왕후가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그 불을 다 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쓰면서 이 소원왕후의 통솔력, 순발력 이런 것들을 이 단편적인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여자 세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인지가 또 소원왕후가 돌아가신 다음에 영능 저기 능에 모시면서 이렇게 썼어요. 소원왕후는 태어나서부터 정숙하고 완만하여 오직 덕을 행하였다. 우리 전하 세종께서 사저에 살고 있을 적에는 저기 왕이 아니라 왕자였을 시절이에요. 아버지 태종께서 훌륭한 문족 중에서 배필을 구하였다. 그랬더니 부한 배필인 소원왕후는 인자하고 검소하면서 엄숙하고 온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왕후가 들어오고 물러갈 때는 세종 전하께서 반드시 일어서시니 그 공경하고 예로 대하심이 이와 같았다. 이 두 분의 세종 부부의 뭐라고 할까,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글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월인석보 서문 우리가 공부할 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수양대군 아들 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예전 병인년 1446년에 소원왕후께서 어머니께서 이생을 빨리 하직하시니 30살 먹은 이 아들 수양대군은 설고 슬픔에 쌓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 아버지 세종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극락왕생 발언이 경전을 널리 알리는 것만 한 것이 없다. 그러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그래서 석보상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잃고 그 슬픔에 어떻게 잘못될까 봐 아버지가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진솔하게 써놨고, 이 말은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세종이 아들아, 너까지 몸상하면 안 된다. 그러니 어머니의 부재를 잊고 그 부재를 넘어설 뜻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석보상절을 짓는 일이다. 그 일은 너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담담하지만 큰 울림으로 석보상절을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소원왕후에게 바치는 남편의 사부곡, 아들의 삼호곡이 석보상절이고 월인청강지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의 의미는 아까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 석보상절 서문을 할 건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흔히 훈민정음을 얘기할 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로 시작되는 세종이 지은 훈민정음 책 서문을 읊조린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서문과 똑같은 형식이 월인석보에도 등장한다. 월인석보의 차례는 훈민정음의 서문과 예의로 시작해서 8가지 그림 8장도, 석보상절 서문, 월인석보 서문, 월인석보 본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월인석보가 훈민정음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월인석보인데 왜 월인청강지곡부터 안 나오고 훈민정음 언해본하고 8장도가 나오지? 이상하지 않아요?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새로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글자를 익혀라. 훈민정음을 익히고 그 다음에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을 차근차근 읽어보아라. 그런 뜻으로 훈민정음 언해본을 놨다. 독자, 우리가 만약에 세종대왕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책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아니 뭐 지금 우리 세대도 지금 뭐 양원 주부학교라든지 그 배울 시기를 놓치고 또 이제 남아선호 사상에서 오빠나 남동생들 먼저 공부시키느라고 한글을 뒤늦게 배우시는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심지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내 친구들이 그 집도 잘 살고 저보다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 부모님들이 얘기해서 그때 그 상업고등학교 그런 데 많이 갔었어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5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서 한글 학교를 다니면서 글자로 열린 새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뉴스를 접하게 되죠. 21세기가 이런데 하물며 600년 전 조선시대 어땠을까? 왕과 귀족과 양반만이 글을 배울 수 있었던 그 조선에서 한자만 통용되던 그 문자의 성벽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열어준 사람이 세종대왕이다. 그 마음자리에 서서 아들 수양대군은 석보상절을 지었고 그 서문을 썼다. 그 서문을 읽어보자. 그러나 이제 주석을 또 그 깨알같이 달아놨기 때문에 그걸 읽다 보면 본문의 맥락이 끊겨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한문에 토를 달고 큰 글씨로 원문을 쓰고, 그리고 필요한 주석은 또 이제 작은 글씨로 이제 그 풀이를 해 놓습니다. 그걸 세주 또는 협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구경을 했듯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석보상절 서 한자로 쓰고 불이위 삼계지존하샤. 지금 여러분들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9쪽 보시면 돼요. 29쪽. 아까 보셨죠? 한 칸 들여서 부처의 삼계의 존이 다외야 겨샤.
홍도 군생하시나니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시나니 무량 공덕이 그지없어. 무량하다는 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 공과 덕이 인천 소불능진찬이시니라. 사람들과 하늘 사람들이 아무리 찬탄하고 기려도 기릴 수가 없는 바이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분, 세존이라고 하죠. 우리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살아있는 모든 것, 유정과 무정도 다 제도하셨죠. 그러한 부처의 공덕이 그지없어서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루다 말로 찬탄하지 못하도록 크디 크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요 글자 아까 보셨던 거 석보상절서 요거 잘 보시면 석은 석 지금으로 읽으면 석이고 보는 봉이고 상은 쌍 이렇게 써 있어요. 절자는 리을하고 히읗에 점이 하나 없는 여린 히읗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석봉쌍절석 뭐 이렇게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어 발음, 한자 발음을 읽기 위한 발음기호예요. 거의 지금과 비슷하게 석보상절서 이렇게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자로 먼저 불이위 삼계지존 하샤. 그리고 요게 이제 세 주라는 거예요. 불 이렇게 써놓으니까 불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 수양대군과 세종이. 그래서 불은 부처이시니라. 이 한자 불자 모르지? 이 불 이렇게 생긴 글자는 부처라는 뜻이야. 불이 위자 모르지? 위는 되어 계시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삼계도 무슨 뜻인지 모를 거야.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이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지자, 갈지자도 모르는 사람 있을 텐데 지자는 입겨시라. 말하는 옆에 조사로 쓰는 것이야. 모모의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이 위 삼계지 존은 무슨 뜻인가? 존은 높으신 분이시니라 하는 뜻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고 훈민정음 한글로 부처의 삼계의 존이 되어 계셔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석보상절 서문의 시작입니다.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다 하지는 못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월인청강지곡의 뜻 소원왕후의 그 월인석보 그 주인공이 된 사연 뭐 광평대군 평원대군 뭐 묘역 이런 것까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 요 첫째 줄 부처님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가장 높은 세존이 되어 계셔서 여기까지 한 줄 공부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까지냐면 30페이지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1페이지부터 읽어가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면 우리 경전을 그 간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간자에서 그 낭송하는 거, 낭독하는 거, 이 뭐 천수경 외우는 거, 금강경 독송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 한글 대장경, 조선 대장경을 우리가 최초로 이 그 이제 독송하는 거니까 그 공덕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석보상절 서문을 친견한 것만으로도 이 책을 열어서 이 석보상절 서문까지 오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그 전생부터 쌓은 공덕, 효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저 하나 좀 여쭤볼 거 네네네. 있는데요.
저기 거기 원패 있잖아요. 예. 17페이지에 원패 17페이지에 세종 어제 월인 청강지고 그거 위패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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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그 정말 그 전해오는 그 옛날에 만든 거예요? 거기 그림에 그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예. 저기 교수님이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원본 이미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 복원해도 정말 그 뭐죠? 문화재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게요. 이것이 위패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원패라고 하는 줄 아는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폐에다 기록을 했다고 해서 보통은 폐의 기, 폐기라고도 하고, 예. 네. 보통은 이제 그 뭐 신의를 모셔놓은 이제 지장전이나 이런 데에는 이제 그 위패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냥 폐라고 해도 돼요. 폐. 예, 전체적으로 그 공통적인 걸로는 그냥 패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써놓거나 그러면은 위패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소원 같은 거 이제 발언. 그러니까 천황폐하 만세 만만세 뭐 이런 네. 식으로 쓰는 거는 그것도 좋은 원패라고 하고 저기 말씀이시네요. 보통은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그냥 위패라고 설명을 한 거고, 보통 우리가 네. 부를 때는 폐에 기록했다 그래서 폐기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발언의 뜻이 있으니까 네. 발언의 원자를 써서 원패. 발언의 내용을 쓴 패다. 그래서 원패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 이제 제안을 해주셨네요. 의견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시간은 짧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고 또 이제 제가 찍어온 사진들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요새 뭐 천만 시대 그 코로나 환자인 시대니까 옥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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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